그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국제 정치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정치의 결과로 분단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국제 정치적인 차원, 동북아시아의 차원을 이제 보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읽지를 못하고 그 빈자리를 저는 일본이 치고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전 세계 자유국가가 중국의 그 행동을 견제하려는 이 상황에 우리가 중립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오늘은 사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첫 한미 간 정상회담이 이달 21일 날 미국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간 현안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북핵 문제라든지 그다음 반도체 문제, 쿼드 문제, 국제간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정치 전문가이신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사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 정권에 따라서는 그 대북 정책 기조가 사실 좀씩 달라지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적 흐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기보다도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국제 정치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문제가 되고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는데 이번 정부는 그 남북한 둘이서 그 한반도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듣는 말로 우리 민족끼리가 바로 그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인데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단된 것이 우리 민족 때문에 분단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결과로 분단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국제 정치적인 차원, 동북아시아의 차원을 이제 보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3년 지난 지금 보면은 그때보다 훨씬 못한 상황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진행 상황의 결과를 봤을 때에도 이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그 한미 간 대북 전략의 차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북한을 보는 문제 그리고 이 한반도를 보는 문제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그 세계적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쳐다볼 것이고 우리는 우리 그 안보라든가 또는 우리의 그 통일 문제 이거를 이제 관심으로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아주 필연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어려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은 이 국제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야 말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북한 핵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데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민족주의라 보니까 그 북한 핵이 우리의 안보에 그렇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느냐 같은 민족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하고 한국 현 정부하고 많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 아니면은 공항을 지어준다 해서 좀 약간 떠들썩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랄까 아니면 유인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이 우리가 평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북한이 지금 핵을 없애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북한 핵이 없어져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표현을 들면 북한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이제 우리가 유인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이게 유인 가지고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냉전이 끝난 후거든요. 냉전이 끝난 후에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다 붕괴될 때, 그리고 붕괴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면은 북한이 나라로서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본주의, 개혁개방을 받아들일 경우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정권이 유지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닫은 채 생존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핵폭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핵폭탄을 겨우 만들었는데 몇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하고 만든 겁니다. 그것이 간단한 유인책으로 그것을 북한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에는 항상 엿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인책보다는 채찍이 차라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현재 뭐 한국하고 미국은 각각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두 정상이 각각 생각하는 최우선 의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서 미국은 글로벌 레벨, 세계를 보고 한국은 한반도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이점이 나는데, 지금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중국의 부상 그리고 북한 핵,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 편인 나라들은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한일 관계 지금 아주 나쁜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고 중국 문제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지금 껴있는 문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백신도 사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 백신 외교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차이점이 너무나 많이 나고, 지금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그 우리의 국민 건강에도 직접 연계가 되는 백신 문제, 여기서 그 성공적인 외교를 하기 어려운 이런 아주 지금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얼마 전에 그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비교적 그 성공적이었다는 뭐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미일 정상회담처럼 조금 더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네. 지금 그 일본 그 스가 이제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미일 관계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좋은 관계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증명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뭐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는데, 스가 총리가 직접 가서 만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직접 대면한 첫 번째 외국 원수가 된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 중요한 일이 아닌데 웬만하면 안 만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크게 보면은 일본이 2차 대전 때 미국을 이제 공격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군사 강국이 되면은 안 된다. 해서 일본이 뭐 그 군사 쪽으로 나가는 것을 뭐 다 막고, 그리고 일본 헌법은 전쟁을 아예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일본이 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국가에 나가는 방향을 지금 변경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과거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한테 상당한 재량과 주도권을 지금 맡기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평소에 매일 우리는 보통 국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되는 것을 미국한테 허락받은 계기가 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상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패전국의 멍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강대국으로 그 구세력까지 포함한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미일 회담은 성공이다라고 보는 거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 그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동참하지 않을 거로 그 예상이 됐던 그 미국 주도의 그 전 세계 반도체 동맹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뭐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결국 국제 정치는 현실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 뭐 제일 큰 회사, 뭐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큰 전자회사의 생산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대한민국 GDP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지금 반도체 동맹에서 우리가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 그냥 즉각 추락하고 경제가 뭐 보통 망가지는 것이 아닌 이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렇게 택한 것은 물론 맞는 선택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 일본, 호주, 그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그 안보 협의체 쿼드에 최근에는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을 추가로 하는 그 쿼드 플러스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쿼드 참여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거 지금 저는 말이죠. 그 쿼드가 이제 영어로 그 넷이라는 뜻입니다. 넷. 그래갖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인데 저는 우리가 그 5번째로 참석을 해가지고 쿼드가 아니라 이름을 펜타로 바꾸고 그 펜타라는 그 이 해양 동맹, 자유주의 동맹의 당당한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평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쿼드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로 들어가는 나라는 앞에 있는 네 나라에 비해서 주니어 파트너가 됩니다. 좀 밑에 있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가의 능력으로 봤을 때 호주나 뭐 인도, 일본보다 군사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전혀 밀리지가 않는데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대중국 동맹인데 거기에 한국이 그 당당한 5분의 1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가 뭐 중국 눈치를 본다 그러고 그 외교 차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공개적으로 적대시하는 동맹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적대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코드가 만들어져서 적대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다른 거죠. 이미 중국을 하나로 놓고 전 세계 자유국가가 중국의 그 행동을 견제하려는 이 상황에 우리가 중립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들어갈 거라면은 마치 그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서 들어가는 그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한국을 그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한국이 약한 고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원래는 미국이 이제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이제 일어났고 그때는 미국이 한국을 별로 중요한 나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군대도 빼고 그랬다가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이거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막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미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그 세계적인 냉전 전략의 맨 최첨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고 냉전에 승리하는데 대한민국이 막강하게 기여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 소중한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 중국이 다시 소련에 대신하는 미국의 그 위협국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이 가지는 값어치는 냉전 시대보다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런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읽지를 못하고 자꾸 북한만 쳐다보고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저는 일본이 치고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미국이 볼 때 한국은 중국 눈치도 보고 북한 눈치도 보느라고 우리 일을 열심히 못 도와주는구나. 일본한테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약한 고리가 돼버리는 이런 그 우를 범했는데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 사실 일본과는 관계가 점점 악화일로에 지금 뭐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 삼각동맹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지금 뭐 현 정부가 이제 내년 뭐까지 갈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임기가 이제 내년에 끝나니까 우리가 그 한국 정부들이 좌파고 우파고를 불문하고 일본 문제를 국내적인 측면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부든 뭐 보수든 진보든 일본한테 대해서 각을 세우면은 그 지지율이 오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그 역사적인 그 인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현 정부는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문제가 아주 제일 부각된 이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이 됐다는 것은 참 미국으로부터는 난감한 일이죠.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미일 이 삼각동맹 이거는 뭐 막강한 동맹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제 거기 구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과 정치 사상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미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저는 조금 좀 감성적이라고 봅니다. 그 국제 정치는 감성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 한번 보세요. 일본은 미국의 핵폭탄을 2발이나 맞고서 몇십만 명이 죽은 나라인데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그냥 한 번 적이면 영원한 적이 되는 것이죠. 국제 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국가 이익이 영원할 뿐이다라는 그 엄밀한 원칙에서 우리는 지금 많이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들어가야지 맞는데 이 정부가 과연 잘 들어가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못한 편입니다.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대만을 지배하는 뭐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대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커져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사실 북한보다는 대만을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임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처럼 전략적 인내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북한 문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은 중국 문제가 이렇게 또 대만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는데 그것은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도 그 상황이 그렇게 진전이 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느끼기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을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장 큰 목적은 대만하고 통일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만만한 대통령이 있을 때 대만 문제를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 대만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된 것이죠. 그런데 뭐 대만 문제, 북한 문제가 둘 다 미국으로 봤을 때, 중국으로 봤을 때 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까지 갈 가능성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이제 관리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북한 핵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략적으로 인내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그 벌써 한 뭐 몇 달 동안 북한 정책을 뭐 심사숙고를 하고 최근에 이제 전략이 새로 나왔다 그러는데 아직 그 기본 내용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주 그 이 형식적인 얘기만 했는데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처럼 일괄 타결도 아니다. 그 중간을 택하겠다라고 하고 뭐 프랙티컬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겠다고 그러는데 북한 문제는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그 외교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라는 것이 그냥 그 수사일 수 있지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끝으로 이제 박사님 보시기에 한미 간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뭐 의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한미 동맹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동맹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맹을 친한 사람들이 맺는 것을 동맹으로 치는데 동맹은 친한 국가들이 맺는 것이 원래 아닙니다. 뭐냐면은 동맹은 비록 친하지 않더라도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겁니다.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공통의 적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우리 협력하자라고 맺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미국은 북한을 참 위험한 적으로 계속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다른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북한은 적이 아니야. 우리랑 생각도 비슷하고 피도 똑같잖아. 그러면서 그 적대 관계를 스스로 없애버립니다. 북한은 우리를 계속 적으로 치는데 우리가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 동맹 관계는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 정치의 현실에 좀 정확히 그 알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인권하고 경제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수출이나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나왔을 때도 경제적인 잣대로 이렇게 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권 탄압에 대한 거는 사실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참 뭐 국제 정치는 현실이지만은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면서 그 기본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나쁜 일을 한 나라라도 우리가 돈만 벌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은 옳은 발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살인자하고도 우리가 장사를 해갖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봐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원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최근에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그러는 것은 그 세계 지도 국가로서의 그 원칙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뭐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국제 정치를 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고.